DNA 서열 데이터 정말 방대하죠? 이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발견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유전체 분석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기술이 정말 발전해서요. 이제 하루면 인간 유전체 하나를 통째로 읽어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건 이 엄청난 양의 정보 속에서 진짜 이야기를 찾아내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모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바로 실험을 설계하는 겁니다. 탄탄한 계획, 그러니까 청사진 없이는 이 데이터의 바다에서 길을 잃기 너무 쉽거든요. 모든 시퀀싱 실험은요, 사실 이 세 가지 단계를 따라갑니다. 먼저 이걸 알아내고 싶어 하는 가설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마지막으로 그 데이터 안에서 답을 찾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맞아요. 모든 게 첫 단계인 계획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프로젝트의 규모가 필요한 데이터의 양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작은 식물인 애기장태 유전체랑 우리 인간 유전체가 있죠. 똑같은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럼 이제 시퀀싱 장비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데이터, 그 가장 기본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유전체라는 새로운 언어를 해독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리드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시퀀싱 기계가 읽어낸 DNA 한 조각의 염기 서열 정보예요. 우리가 가지고 놀게 될 데이터의 가장 기본적인 벽돌, 레고 조각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리드를 읽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DNA 조각의 한쪽 끝에서만 쭉 읽는 단일 방식이 있고요. 조각의 양쪽 끝에서 동시에 중앙을 향해 읽어 들어오는 쌍 방식이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나중에는 분석 결과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럼 왜 다들 쌍리드를 선호할까요? 단순히 데이터 양이 2배가 되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두 리드 사이의 거리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유전체의 큰 구조 변화를 찾거나 아예 처음부터 유전체를 조립할 때 끊어진 부분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해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과학자들이 이 수많은 리드 조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의미 있는 답을 찾아내는지 그 대표적인 3가지 분석 경로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길은 바로 재시퀀싱입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인데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표준 유전체, 일종의 정답지가 있어요. 새로 시퀀싱한 내 샘플을 이 정답지랑 한 글자 한 글자 비교해서 다른 부분, 즉 오타를 찾아내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정은 의외로 간단해요. 먼저 우리가 얻은 수많은 리드 조각들을 표준 유전체라는 지도 위에 제자리를 찾아 딱 붙여줍니다. 그런 다음에 지도랑 다른 부분이 어딘지 샅샅이 찾아내는 거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위치에 리드 조각이 딱 하나만 놓여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진짜 유전적인 차이인지 아니면 그냥 기계가 잠깐 실수한 건지 확신하기가 어렵겠죠? 이걸 우리가 일백 커버리지라고 부릅니다. 신뢰도가 좀 낮죠. 하지만 만약 같은 자리를 30개의 서로 다른 리드들이 겹쳐서 지나가고 대부분이 똑같은 오타를 가리키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건 이제 이 얘기가 다르죠. 이게 바로 과학적 확신을 주는 높은 커버리지입니다. 이젠 이 변화가 진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길은요, 비교할 정답지가 아예 없을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번도 유전체가 밝혀진 적 없는 새로운 생명체를 연구할 때죠. 이건 원본 없이 파쇄기에 갈아버린 문서 조각들만 보고 원래 문서를 복원하는 것과 같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신규 조립은 엄청나게 힘든 작업입니다. 수많은 조각들을 이리저리 맞춰보는 거대한 퍼즐 맞추기 같거든요. 재시퀀싱보다 훨씬 높은 커버리지가 필요하고요. 특히 조각이 긴 리드나 아까 말했던 쌍리드는 이 퍼즐을 맞추는데 결정적인 힌트가 되어줍니다. 자, 마지막 3번째 길입니다. 이건 유전자의 설계도, DNA를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설계도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는 RNA-seq라는 방법이에요. 공장에 있는 모든 기계의 목록이 DNA라면 RNA-seq는 지금 당장 어떤 기계가 켜져 있고 또 얼마나 쌩쌩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현장 점검이라고 할 수 있죠.
RNA-seq 분석을 할 때 정말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 처리된 샘플에서 유전자 활성도가 5, 대조군은 2로 나왔네요. 언뜻 보면 처리된 샘플의 유전자가 더 활발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가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마법이 정교화입니다. 각 샘플에서 얻은 총 데이터 양의 차이를 보정해주는 과정인데요. 정교화를 하고 났더니 와, 놀랍게도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죠? 실제로는 대조군의 유전자 활성도가 더 높았던 겁니다. 원본 데이터만 보고 섣불리 결론 내리면 절대 안 되는 이유를 확실히 보여주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복잡한 과정들은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로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의미 있는 발견으로, 더 나아가서는 질병을 치료하는 열쇠로 바꾸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쏟아지는 데이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데이터를 어떤 관점과 방법으로 들여다볼지 설계하는 지혜, 바로 올바른 분석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생명의 설계도, 그 생명의 책을 그 어느 때보다 자세히 읽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인류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미래를, 어떤 새로운 장을 쓰게 될까요?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